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자, 만만치 않은 세상, 법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죠.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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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태양처럼 핫한 법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나 오늘 폼 미쳤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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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길을 비켜라 찢었다. 네, 오늘 폼나는 데이터 가득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살다가 너 힘들 때, 여러분들이 살다가 힘들 때 웃음을 드리고 싶은 남자입니다. 법과 함께, 그리고 김기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힘든 것들 탈탈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미디언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스튜디오에 그냥 소떼들이 그냥 야, 소몰이를 잘하시네. 자, 오늘은요 90년대 노래부터 최신곡까지 다양하게 한번 들어봤는데, 자, 임 변호사가 확실히 최신곡을 그렇죠. 헤이야 헤이야, 그 아이브 노래죠? 이거 헤야 헤야 아이브 노래죠. 제가 또 K-팝 요즘 전문가인 게 예. 초등학생 저희 딸이 지금 K-팝 댄스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주 1회 이거 되게 배운 거 제가 알고 저도 이렇게 나는 해보고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저도 지금 헤이야, 헤이야. 소음파 검진하는 줄 알고. 헤야 네, 사실 저희가 리허설 할 때 한마디씩 노래하면서 좀 서로 웃잖아요. 예. 근데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가 남들 걸 잘 웃고 나서 본인이 되게 잘하는 건 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어머, 항상 시작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저 염창동 김동률이에요, 이거. 나 정말 썩박이네. 진짜요? 저만 저 착각이었습니까?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트렌드를 많이 하는 것, 또 최신 인기가요 많이 하는 거 아재들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렇게 또 최신곡도 익혀가면서. 자, 최신 트렌드 중에서 하나가요, 미술품 전시회를 가는 것을 넘어서 미술품 구매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미술품에 좀 관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사실 미술품 저도 이제 구입까지는 못하는데 네.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전시회 같은 거 같이 가요. 얼마 전에 뭉크전 갔다 왔는데 뭉크. 거기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저도 재밌더라고요. 우린 절규만 하는데 뭉크의 다른 작품들도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작품들이 많고 다녀와가지고 그 관련한 컨텐츠 뭉크 관련한 거 찾아보니까 애도 흥미로워하고 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야, 아주 체험학습을 제대로 다녀오셨네. 저는 이제 명작들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찾아보면서 전 퍼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클림트 퍼즐 큰 거 하나 500피스짜리 제가 맞췄습니다. 예, 클림트 하면 또 대표적인 또 작품이 있잖아요.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키스하는 연인 그렇죠. 뭐 해가지고. 키스. 그렇죠. 예. 그거 맞췄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우리 조예가 깊습니다, 우리 그런 MC님. 거 하나씩만 외워도 돼.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전시회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전시 개최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3,993회에 그쳤던 이 국내 미술 전시가 2021년에 5,441회로 늘어났고요. 2022년에는 무려 8,437회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올해는 10,000회 가까운 전시회가 이제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미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 미술 시장도 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술 산업이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에 발맞춘 또 법 개정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7월에 시행된 미술진흥법인데요. 미술품 하면은 구입한다고 할 때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뭐냐? 이거 혹시 가품 아닌가? 아니 네. 위작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작가명과 구매처, 보증 내용 등이 포함된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요. 국가기관이 소유한 정부 미술품은 공공미술품 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관리가 좀 체계화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작품을 살 때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작가라든지 화랑으로부터 이런 미술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서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혼란을 겪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진품 증명서를 연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이제 앞으로는 국가가 인증한 보증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공공 미술품 관리도 체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네,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시행되게 되면 물품이 아니라 미술품으로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 적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아, 국가 소유 미술품이 따로 있군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네. 여기 보면 뭐 피카소, 달리, 르누아르 같은 해외 작가들부터 해서 이중섭, 김환기, 이 국내 작가들까지 이건희 회장이 모았던 이 다양한 작품들이 현재 국가 소유 미술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미술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을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 입법자들 그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있을까? 접근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은 비주류이지만 장애가 주류화된다면 훨씬 더 편하게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 학대 사례는 재학대율이 88%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 모두가 함께 이런 부분 인식을 제고하고자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가장 낮은 곳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겠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당히 국회에 출사표를 던지신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최보윤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의원님을 대표하는 표를 보면요. 힘겨움을 겪고 계실 모든 분들 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제 표가 떠오르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만든 표신가요? 제가 비례대표가 되고선 손글씨로 다짐 문구를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예,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직접 만든 표시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가장 낮은 곳을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겠다. 이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저희가 힘겨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가장 낮은 곳부터 밝혀지다 보면 결국 그 등불이 모두에게 따스한 온기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문구를 또 마련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 그 의원님들마다 수식어가 있잖아요. 네. 최 의원님은 등불 최보윤 의원님, 그건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 등불 괜찮으신가요? 마치 어떠신가요? 호처럼. 아, 근데 좀 또 이제 워낙 아름다우시니까는 초롱불도 괜찮죠. 초롱불. 네. 또 많은 분들이 불씨가 돼주시면 더 밝은 등불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직접 비례대표 공천을 또 신청을 하셨는데 원래 그러면 정치인의 꿈을 갖고 계셨어요? 사실 저는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약자분들의 편에서 피해자분들 대리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장애가 생겼었고 이제 장애가 생겼을 때 또 긴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계신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 또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랑 함께 생활을 하면서 뭔가 제가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런 소명의식을
마음속 깊이 갖게 됐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이제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맡는 영역으로 활동도 하고 또 공익 활동도 첫 변호사 생활부터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더 사회 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치의 꿈을 더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큰 뜻을 품고 정치인의 길에 접어드셨는데 3개월 됐잖아요. 좀 정신 없이 좀 지났을 것 같고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뜻한 대로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도 그렇겠지만 국회에 다양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 소속이어서요. 상임위 활동도 했었고 또 법안 발의도 했었고 또 당에서 하는 여러 활동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단체인 AI와 우리의 미래 창립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개최하면서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변호사 업무할 때도 일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의원님께서 워낙 또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어요. 특히 의료 분쟁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건들 주로 담당하셨어요? 저는 이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요. 교통사고나 또 산업재해, 또 의료사고, 그다음에 기타의 손해배상 사건들을 많이 다루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 남는 사건을 꼽자면 아이가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마비, 경추 손상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손해배상으로서 배상금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의 삶을 같이 고민하고 가족분들과 고민하면서 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멘토를 찾아드리기도 하고 또 더 편한 보조기기가 뭐가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드리고 했었던 사건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법조인을 꿈꾸던 시기에 사실은 의료사고로 이렇게 좀 장애 판정을 받으셨는데 힘든 시기를 그때 당시에 좀 이겨낼 수 있었던 좀 원동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가족이 큰 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어떤 분이 한 말씀이 있으신데 갑자기 이제 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뭐 사법시험 합격해도 아무 소용없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변호사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힘겨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함께 희망을 갖고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저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긍정적인 힘과 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그 힘, 그것이 이제 원동력이 되셨는데 특히나 또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쓰고 계신데 그중에 화제가 된 게요. 장애인 정책 자문단입니다. 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6월 20일에 장애인 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 자문단을 발족을 했는데요. 장애계의 큰 연합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또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인권위원장이 모두 참여하는 이런 정책 자문단이 발족했다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환영을 주셨었고요. 저희 장애인 정책 자문단이 향후 장기적으로 개최돼서 함께 모인다는 의미에서 여러 장애계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여기서 좀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을 해나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 정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인 관련 현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 만큼 최보윤 의원님이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자, 과연 어떤 해결책을 만드셨는지 최보윤 의원님의 법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법안 주제 밝혀주시죠. 네, 오늘의 입법자 최보윤 의원님의 법안 주제는 바로 편견 넘어 공존의 세상으로입니다. 자, 장애인과 공존하는 세상. 정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보윤 의원님의 1호 법안입니다. 바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요. 장애평등 정책법안 제정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의원님. 우리 사회는 이제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고요. 성주류화는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을 통해서 여성 인권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애주류화는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법으로서 준비를 해서 발의를 한 법안이고요. 제가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되기 전부터도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장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장애 주류화 부분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보면 전문에 장애 주류화의 중요성이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한 법안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예산적인 측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에서. 그런데 장애 주류화가 된다고 하면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서 장애 인지적인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신기술이나 제도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주류화가 안 되는 제도네? 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 그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낭비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초기부터 잘 진행해서 통합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장애를 이유로 해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반영해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5조 1항을 보면은요, 재화나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 실제로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받고 있다고 보기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포괄적 접근권이란 용어로 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는 있을까? 그런 부분부터 하는 정보 접근권부터 문제가 되고 또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갔을 때 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접근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은 비주류이지만 장애가 주류화된다면 훨씬 더 편하게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도 제가 발의한 이 법안을 통해서 앞으로 같이 추구해 나갈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좀 다양한 좀 문턱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 2,062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3%가 이동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할 때 차별을 겪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32%인데 시설물 접근과 이용, 그 다음에 비상시 대피 할 때 또 불편함과 차별을 겪었다 하셨고요. 또 21.9%는 이건 좀 의외인데 금전대출 같은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할 때 또 차별을 겪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말씀해 주신 대로 시행 16년 차인데 아직도 이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갈 길이 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 주류화의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하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법률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애평등 정책 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법안의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들어갑니다. 네. 네,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장애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요. 그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고 장애인지 예산이 실시화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 영향평가 판단을 할 때 국가와 지자체, 보건복지부까지 할 수 있게 해서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장애 영향 평가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장애 영향 평가 위원회의 설치, 장애 인지 통계 산출과 또 전체 소속 공무원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 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뭔가 그 설치를 할 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들도 갑자기 좀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그 논란이 됐던 게 통창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카였어요. 그러니까 목발을 짚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사건 결론이 좀 어떻게 났습니까? 맞습니다. 사건 좀 설명드리면요. 목발을 사용하고 있는 A씨가 지난해 4월 바닥이 이제 통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케이블카를 이용을 하려다가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목발이 케이블카 그 바닥에 강화 유리를 파손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던 거죠. 이후 이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서 이에 대해서 당연히 장애인 차별이다 이런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케이블카 회사가 장애인 보조기구인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케이블카 이용 시 목발의 안전성을 확인 후 탑승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이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 장애 영향 평가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들도 싹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도 장애 영향 평가 대상이 되나요? 네,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장애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잘 받아서 이제 새롭게 특히 도입되는 그런 제도들에서 많이 반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장애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그 장애 영향 평가 제도를 사실은 이제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런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영향 평가 범위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그 사항도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서도 당연히 장애인의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겠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 장애평등 정책법안 자 통과가 된다면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의원님? 이 법안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장애평등 및 완전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장애인의 불평등을 근절하자는 이야기에 글쎄요,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부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최보윤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 살펴볼까요? 네, 최보윤 의원님의 편견 넘어 공존의 세상으로 두 번째 법안은요, 바로 장애인 학대를 멈춰라, 이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라니 말이죠. 자, 장애인 학대가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신 사건들도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라든지 통영 가두리 양식장 노예 사건 등 수십 년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가 지속돼 왔던 사건인데요. 좀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장애인 학대 사례는 재학대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통계와 사례들을 보면 정말 장애 학대 문제 심각하다는 걸 같이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장애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 2022년에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이제 내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1,186건인데 이게 이제 2018년에 처음 집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889건. 그러니까 한 33.4%나 증가를 한 거고요. 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하고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33.5%하고 43.9% 증가해가지고 4,958건 그리고 2,641건으로 나타나면서 안타깝게도 장애인 학대가 수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첫 번째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많이 부족한 걸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에도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신고와 지원 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법상 현행법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또 신고 후에 대응을 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을 하는데도 좀 신속하고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 학대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그런 범죄인데요.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안을 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핵심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될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학대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설치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이런 부분 인식을 제고하고자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법정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월 22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년에는 같이 이런 부분 또 같이 방송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일까요? 네, 지금 현행법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등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장도 분류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고 의무자가 업무 특성상 장애인이랑 자주 접촉을 하기 때문에 학대 징후를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고, 이를 신고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신고 의무자의 부분이 좀 확대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 의무자를 확대해서 감시의 눈을 보다 철저하게 좀 만들어 보겠다 하신 것 같은데요. 현행 신고 의무자로는 한계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2022년 장애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32.8%인 반면 법적 신고가 없는 사람의 신고가 67.2%로 나타나서 신고 의무자의 신고보다 2배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장애인 학대를 접할 수 있는 직역 종사자가 신고 의무자로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법안에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장애인 학대를 좀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인데 현재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1개소가 있고요. 그 광역시도의 지역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19개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의원님? 안타깝게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함이 법상 나와 있고요. 기관의 업무 수행 지침에도 일반적 학대 사건은 신고 접수일부터 72시간 내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72시간 내에 조사가 실시된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41.4%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또 72시간 이내의 조사 현황을 다른 타 기관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나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낮은 수치로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인력난의 문제일까요? 네, 인력 문제도 상당합니다. 1인당 담당 인원수를 비교해 보더라도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비해서 10배가 많고요.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비해서도 1.4배로 확대 관련 기관 중에 1인당 담당 인원수가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제일 많고 너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지정하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6월 22일로 지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6월 22일일까요?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방지 의무를 장애인복지법상에 최초 규정한 날이 2015년 6월 22일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6월 22일을 저희가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한다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 통과 이후에도 하지만 역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한 패키지법을 첫 번째로 발의를 한 겁니다. 두 번째 패키지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장애인 학대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나 장애 아동 지원 체계 부분도 앞으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장애인 학대 관련된 걸 법안으로 발의를 하긴 했지만요. 사실 학대하면 조금 더 멀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괴롭힘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차별적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또 혐오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대뿐만 아니라 더 넓은 부분에서의 문제 있는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 관련 기사를 보면 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 노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장애 노인분들의 숫자도 거기에 맞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은 좀 방안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법안도 또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저희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약 2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가 됩니다. 이거는 많이 알고 계세요. 5.1%는. 그렇지만 이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네,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또 전체 고령화율 17.5%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장애 정책 부분에서 특히 장애 고령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로드맵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발달 장애인 일가족 참사가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직접 분향소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런 기사를 봤으면은 그냥 안타까우면서 그냥 좀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희 이제 처남이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가족의 삶에 대해서 옆에서 계속 바라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고민도 좀 당연히 해주고 계시겠지만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좀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저도 그 김기리님 영상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을 정말 잊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예,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처남을 두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의 고통이 참 많은 부분이 있고 사실 이렇게 참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큰 문제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분향소를 방문을 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직접 마주하면서 정말 현행 제도와 한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발의를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개정안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22대 국회에서 또 우리 최고현 의원님께서는 특히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주 든든한 입법자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오늘 우리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세 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장애 주류화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좀 지워지지가 않는데 사실은 어떤 정책을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게 그냥 싹 몸 안에 체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 갈 때 늘 아이의 뭐 동선이나 함께 가도 되는지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어떤 법안이든 뭐든 만들 때 이게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체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좀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이제 박위라는 유튜버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여행도 한번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요 어딜 가던 모든 그야말로 삶의 장애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뭐 문제거리들이 참 많은데 일어나서 로비에서 만났는데 커피를 딱 한 잔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길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했더니 사실은 이 장애를 갖고 거의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스스로 양치를 하고 일어나서 머리를 만지고 이 커피를 로비에 와서 마시는데 자기는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의 어떤 긍정적임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상을 유지하는 거에도 자존감이 올라갈 정도로 이 장애인들의 삶이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우리 또 최보윤 의원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많은 이 장애인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돼서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임주혜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네, 누군가는 매일 넘나드는 요만한 턱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한 번도 넘지 못할 그런 산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사회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흙 조금씩 갖다가 그 턱을 좀 쌓아줘서 완만하게 경사길로 만들어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것 같거든요. 최보윤 의원님이 그 역할을 정말 든든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저도 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정치인 최보윤으로서 의정활동에 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정치인 최보윤을 움직여야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미래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이지만 이런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특히 약자분들은 더 많이 소외될 수가 있고 더 도태될까 두려워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가고자 하는 것을 정치의 모토로 삼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원동력으로서 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된다. 이런 가치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이 최보윤 공감TV입니다. 네, 거기서도 많이 저 활동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으로서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모르셨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이 전동 킥보드를 킥라니, 고란이랑 합쳐서 그렇게 부른다고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일단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네. 소리가 크게 안 나가지고 맞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사실 정말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특히 보행자랑 전동 킥보드랑 부딪혀서 보행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전동 킥보드는 실내가 아니라 완전 노출되어 있잖아요, 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은 정말 크게 다쳐서 사건 사고도 분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술을 먹을 때 네. 택시가 안 잡히잖아요. 막 춥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눈앞에 킥보드가 보이고 안 되죠, 안 되죠. 야, 이게 굉장히 심한 유혹이거든요. 심한 유혹이겠네요. 네, 진짜. 네. 예, 위험합니다, 진짜. 이게 인도를 달리는 걸 봐도 위험하고 아찔하고 그렇죠. 도로에 차들과 달리는 걸 봐도 너무 아찔하고 도로나 인도에서 정말 도심 속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전동 킥보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7년에 117건이었던 그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2020년엔 무려 897건으로 늘어나고요. 2021년에는 1,735건, 그리고 2022년에는 2,386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6년 만에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서 22년까지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도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 전동 킥보드가 이동의 편리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긴 한데요. 자, 오늘 법일다의 사연은 잘못된 전동 킥보드 사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내가 알바비 받은 걸로 쏜다. 어디야, 짠돌이가 웬일 노래도 못 부르는 게 사실대로 얘기해. 너 복권 당첨됐냐? 아이, 그건 절대 아니야. 그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야, 우리가 그동안 먹여 살렸으니까 한 번은 쏠 때가 됐지. 그럼 우리 벼룩이 지갑 좀 털어볼까? 어때? 저기 우법 고깃집 어때? 오랜만에 고기 좀 굽나 우리? 벼룩에 간을 떼 먹어라.
볶은 걸로 하자. 제육 어때? 제육 맛있잖아. 이거 밥도둑이야. 야야 그래 뭐 굽든 볶든 뭐 날도 더운데 얼른 가자. 야야야 갈 길도 먼데 이거 킥보드 타고 가자. 오케이, 콜콜. 예? 야 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너네 있어? 당연히 없지. 야 엄마가 면허 따라고 준 돈으로 니들하고 술 먹었잖아. 그러게요. 나도 없는데. 근데 킥보드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다. 걱정하지 마. 야 그럼 길이는 내 뒤에 타. 나 면허 있으니까. 오케이. 안전하게 모실게요. 예. 왔어, 고고고. 고깃집으로 달려보자고. 야야야 좀 달려봐. 왜 이렇게 못 달려? 우리 둘이 탔잖아. 좀 천천히 가야지. 헬멧도 없는데 이거 사고 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아이고 걱정이다. 야, 그래서 저 고기 먹겠니? 야, 나 따라서 속도를 빨리 올려 따라와. 아니면 딴 데 간다. 야야야 저기 사람 있잖아. 앞에 보고 달렸죠. 난 드리프트도 가능하지. 휙. 스릴 좀 느껴보자고. 야야야 조심해. 할머니. 조심하세요, 할머니. 옆으로. 할머니.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진짜.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파라. 119 불러줘. 네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학생들 말이야. 아이고, 나 죽어. 112도 불러. 경찰도 불러. 할머니 죄송해요. 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 왜 우리야? 네가 문제지. 야 할머니 모시고 내가 병원을 갈 테니까 넌 경찰서로 가. 왜 남아? 야, 니네 둘이 탔잖아. 니네도 경찰서 가야지. 야야야 나 모르는 일이다. 나 먼저 집에 갈게. 너희는 해결하고 와. 나 간다. 야, 진짜 니네가 친구냐? 너 이대로 가면 손절이야. 완전 끝이라고. 몰라. 야 몰라 나도 간다. 야 잘 해결하고 야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연락할게. 아니, 이놈들이 어디가? 니들 내가 다 봤어. 자, 이거 정말 아찔한 아유. 킥보드 때문에 일어난 사고고요. 네. 또 우정도 흔들렸습니다. 네. 예. 이거 아찔하네요. 아찔하죠. 이거 다 지금 재판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네요. 이건 뭐 다른 친구들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거 실제로 우정이 좀 흔들릴만 할 것 같아요. 나는 잘못 없다고 막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이렇게 서로 지금 잘못된 일을 하는데 말려주지는 않고 부추기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그 이 일중이 친구가 제일 나빴던 것 같아. 형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정말 웃지 못할 아찔한 사고인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실제로 있던 사건을 아주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실제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0년에 대학생 A 씨가 자택 근처에서 앱으로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빌린 후에 그 공원에 있는 자전거 도를 달리다가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요. 사고 후 A 씨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A 씨는 여기 불복해서 법원에 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건입니다. 야, 이거 진짜 모두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이 전동 킥보드 탈 때 이 면허증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자동차 면허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2021년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최고 시속은 25km 미만이어야 하고요. 총 중량이 30kg 미만의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전동 킥보드도 해당이 되고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만 응시가 가능한 원동기 면허 최소한 그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을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한 보호자 역시도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무면허로 어쨌든 사람까지 치인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실제 재판 결과 어땠나요? 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벌금 500만 원 이제 과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돼도 여기서 변경될 사항이 크게 없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 입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A 씨는 재판부에 죄송하다면서 정식 재판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벌금도 어마어마한데 금고형까지 이게
야, 이게 더 무거운 처벌을 사실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최근에 일산에서도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아주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사건도 아마 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이건 지난 6월에 있었던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 한 대를 같이 타고 가다가 60대 부부를 덮쳐서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헬멧도 쓰지 않은 채 2명이 킥보드 한 대에 탔다고 하고요. 두 학생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자, 면허도 없는 10대가 공유 킥보드를 어떻게 함께 탈 수 있었는지, 그렇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 뭐 확인 절차가 따로 없습니까? 대여할 때? 맞습니다. 이 자동차 렌트할 때도 이 면허증이 꼭 필요하고 확인하잖아요. 네. 이런 절차만 있어도 이런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그 주요 공유형 그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면허 인증 절차가 없어도 킥보드를 지금 대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여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 등록이 필수다. 그리고 운행 시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된다 등의 이제 문구가 떴는데 다음에 그냥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대여는 정상적으로 쉽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야, 그거 자체가 문제네요. 지금 이 일산 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일단 무면허, 그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헬멧도 안 썼고 심지어 2명이 같이 탔습니다. 네. 예, 이거 다 문제잖아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은요, 일단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행전 안전 불량으로 정하고 있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헬멧을 쓰고 타야 된다는 거죠. 네. 헬멧을 쓰고 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 2만 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쓰고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킥보드의 이 정원을 한 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을 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고 범칙금 4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이제 공원에서 난 거잖아요. 실제로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이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 이거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행자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건데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도시공원과 녹지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행위는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성에 비해서는 이 범칙금이 좀 너무 약소한 거 아닌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 이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이거 법적인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 뭐 여러 이제 규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생각보다 이게 빨라서 그렇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현행법상 시속 25km인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이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여업체들과 업무 협약 맺고서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같은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최고 속도의 하향 효과가 확인이 되면은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속도를 좀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면허 없이 무분별하게 이 공유 킥보드가 대여되는 이 현실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이제 면허 같은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대여해주는 절차가 완비만 되어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면허 인증 절차에 대해서 좀 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좀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실하게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 줄 평 시작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 실력 자랑하지 말고 안전수칙 준수를 자랑하자. 아, 좋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한다면 사고로 울지 말고 안전으로 웃음 짓자. 이렇게 표어로도 왜 뺏어가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 거기 살짝 덧붙였어요. 아, 네네. 자, 전동 킥보드가 정말 편리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안전이잖아요. 예,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의 기본 수칙 꼭 따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법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